자, 금요일 날도 변함없이 찾아온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저는 뭐 아나운서는 아니고 이제 PD니까요. 아나운서가 좀 더 전문가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오프닝에 내 것, 내 것, 그러니까 나의 것, 너의 것 이건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무래도 입 모양을 보여드리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핑계를. 네, 제가 조금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발 물어보지 말아주시라고 네. 했는데 보통은 뭐 내 것, 나의 것 할 때는 좀 입을 더 옆으로 길게 벌려서 내 것이라고 하고 너의 것 할 때 어이로 돼 있는 내는 내 것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발음한다. 이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예, 다음 너의 건- 것이 좀 더 입을 찢으시면 되고요. 아 오히려 네, 그렇군요. 근데 나의 것 할 때 오히려 이제 아 발음으로 하신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들어도 모르겠네요.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하락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려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거 보니까 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결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긍정 평가가 34%에 그쳤고 부정 평가가 67.2%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중 어디에 더 높은 점수를 주겠느냐 이 질문에 문재인 정부라고 답한 비율이 57.8%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9.5%까지 올랐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32.4%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사실 또 국민들의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겁니다. 주로 어떤 응답 비율이 나왔나요? 네, 일단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30.4%였고 부정 평가가 67.2%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같은 조사 지난주에 있었는데 긍정 평가가 2.2% 포인트 내린 반면에 부정 평가는 2.5% 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합니다. 예. 자, 연령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든 세대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긍정평가 응답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라고 하는데요. 네. 특히 20대에서 40대 긍정평가 응답이 20%대인 게 특징인데요. 네. 20대는 긍정평가가 줄어들었고 40대는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오히려 좀 다른 부분이네요. 네, 같은 20%대이지만 좀 다른 건데요. 2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28.3%에서 25.4%로 이제 줄었고요. 네. 40대의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20.5%에서 23.2%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부정평가 응답이 과반인 55.5%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이 있습니다만 또 대통령은 원인 모른다. 원인 알면 해결했겠지. 이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만 지역별로도 사실은 우려되는 게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도 영남권에서도 좋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나 봐요. 네, 대구 경북 쪽이 이제 부정평가가 49.2%를 나왔고요. 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60%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광주 전라에서는 긍정평가 수치가 10%대 초반에 그쳤고요. 네.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경기 인천에서 그리고 대전 충청 세종 강원 제주에서는 긍정평가 응답이 20%대에 그쳤습니다. 예. 그래도 뭐 부울경에서는 좀 35.3%로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했을 때 앞서도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두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낮다가 10명 중에 6명 이렇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57.8%가 문재인 정부라고 했고요. 윤석열 정부라고 응답한 비율은 32.8%였습니다. 네. 자, 이번 여론조사 개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오늘 이번에 소개해드린 오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무선 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4.8%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자, 국민들의 마음이 또 완벽하게 묘사되지 않더라도 이 지지율 추세는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어지는 또 고민정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관련 내용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구성 합의 안 되고 여야가 팽팽했는데
오늘 오전입니다. 잠시 전이었죠. 극적으로 원구성이 합의가 됐습니다. 즉 국회가 이제 할 일 하도록 제각각 임무가 이제 나눠졌다 이런 거죠. 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4시 반에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원구성 논의를 했었는데 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 오전 다시 만났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졌습니다. 네, 뭐 오죽하면 뭐 의회 위에 의회, 뭐 상원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게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실제로 법안이 올라갈 때 길목을 맡고 있기도 한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는 거죠. 네, 쟁점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이 맡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고 네, 이 후반기 국회의장단 여야가 합의로 선출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쟁점이 됐던 사항은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자, 지금 뭐 경찰 관련된 문제, 언론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안위, 그다음에 과기정통위 이게 누가 위원장이냐고 관심이 많아요. 네, 행안위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네. 또 과방위의 경우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방송 관련 정책을 관장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자신들이 가져가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합의안을 보면 후반기 국회 원구성의 최대 쟁점이 되었던 상임위원회 배분이 상임위원장직이 11대 7 이렇게 배분된다라고 지금 나왔네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도 하고요. 네, 민주당이 총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갔는데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네. 등등을 맡았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등 7개 상임위 위원장을 배분받았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과방위, 행안위가 이제 좀 쟁점이죠. 네, 과방위를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민주당이 맡고요. 행안위를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뭐 검찰청법 개혁안, 뭐 검찰 선진화법 또 한쪽에서는 검수완박법이라고 했던 것들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사개특위.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서 잠정 합의한 대로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위원 정수 12명, 여야 동수에 여야 동수군요. 네, 여야 동수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또 대선 토론 때 나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죠. 연금 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6명이고요. 국민의힘 6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으로 총 13명이 이루어지고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그렇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그렇고 국민적 합의, 통합이 중요한 전제가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동수로 또 이렇게 해서 잘 해결되길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후에 본회의를 오늘 열어서 여러 가지 결의안들이 처리가 되겠네요. 네, 지금 시간이 1시 10분 25초 지나고 있는데 잠시 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상임위 위원장 선출 등 이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관련해서는 지금 대우조선 하청 파업 소식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좀 국회도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이 어떻습니까? 합의 오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소식들도 들리더라고요. 네, 이제 여야의 원구성 합의 소식이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여기도 극적으로 타결됐으면 하는 마음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하청업체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여러 차례 정회와 속기를 거듭을 했었는데요. 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고용 승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노사는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오늘 당장 내일부터 여름 휴가 기간이라서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책 없이 파업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은 가능한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노사가 의견 일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관련한 보도들도 신속하게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좀 특이한 게 이 협상이 이루어지는 대우조선 금융동 6층 기자가 이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회 7시간 만인 오늘 오전 8시에 이제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기자 출입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 대우조선이 원활한 교섭을 위해 기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고요. 네. 보안 직원도 배치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 관계자에 따르면 교섭 장소와 가까운 곳에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어서 대화하기 불편하다는 교섭 당사자의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2주간 여름 휴가도 좀
특별한 것 같긴 한데 이 시기에는 그러면 필수 인력을 제외한 원하청 직원 2만여 명이 출근을 하지 않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때를 놓치면 텅 빈 현장에 하청 노조만 남아서 농성을 하게 되는 건데요. 무엇보다 휴가로 인한 인력 공백에 따른 교섭 동력을 상실하면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거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네, 있군요. 또 파업이 길어지면 사업장 피해 규모는 불어나고 노조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공권력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공권력 투입이 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 전체로 좀 이슈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사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공권력 투입을 시사를 했었는데요. 경찰은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했는데 좀 교섭이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자 일단 잠정 보류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대로 이제 결론 없이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공권력 투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민주노총은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정권 퇴진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해서 노정 갈등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예. 자, 합의라는 게 서로 완벽하게 모두의 마음에 드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하고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70만 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됐다고요. 네, 경찰청은 오늘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40대 남성 박모 씨, 또 보이스피싱 사범 20대 여성 한모 씨를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밤의 전쟁 뭐 무슨 게임인가 싶어서 보시겠지만 7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해서 총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7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성매매 업소 7,000개를 광고를 해줬고요. 네.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경찰청이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에 수사에 착수했고요. 네. 계속해서 수사를 펼쳤고 총 단속을 벌여서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네. 자, 뭐 요즘은 뭐 워낙 그 기술 발달만큼 수사 기술도 대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범행이 또 잡히기도 합니다. 박 씨, 이분은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이미 필리핀으로 16년에 도망갔다고요. 맞습니다. 이미 2016년에 도주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 운영자가 2019년 8월에 검거됐지만 또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인터폴 국제공조과에서는 이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 수배를 신청을 했었고요.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에서 박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을 했고요.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서 작년 9월에 검거를 했습니다. 예. 자, 국내로 송환된 한 씨 보이스피싱 관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20대면 아직도 미래가 창창해 보이는데 왜 이런 범죄에 빠졌는지 안타깝습니다만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직접 상담 역할을 한 거죠, 이분은. 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알고 있는 이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경찰청은 한 씨 검거를 위해서도 국제 공조를 개시를 했고요. 한 씨의 경우에는 지난 5월 19일에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지난달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로 강제 송환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YTN 뉴스라이드에 또 이 인터폴 담당하시는 경찰분이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동남아 3대 마약 왕으로 불리던 유통책도 역시 베트남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약 왕이라는 걸 영화로만 접했었는데 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세상이 참 무서운 곳이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경찰청이 알겠습니다. 베트남에 머물면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47살 김모 씨를 지난 17일에 호치민에서 검거해서 19일 오전에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네, 범죄도시2 영화처럼요. 범죄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오늘 4가지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